올해의 마지막 달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편안하고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어제 12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에서 노숙자 문제와 치안 강화를 위해 1년간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의 이 같은 시정 활동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숙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다면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LA 시의회가 세입자 퇴거 방지 프로그램의 확장 권고안을 승인했습니다. 시의회는 퇴거 위기의 세입자들에게 상담 권리를 제공하고 시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렌트비를 내지 못한 소규모 랜로드에게 유닛당 최대 3만 달러의 지원금을 주는 6,80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 신청을 바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접수합니다. LA를 비롯해 전국에서 셰리프 사칭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셰리프 요원이라며 배심원 요청에 응하지 않았거나 미납 벌금이 있다고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들 일부는 인종 때문에 공항 등에서 추가로 검문 검색을 당한 바 있지만 대부분은 인종차별 경험을 가족들과 거의 공유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났습니다. LA 시의회 의석수 확대와 관련해 시의원들 사이에 부작용을 우려한 반대 및 연기 의견이 나와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지원한 제3국 인사와 기업을 단속하면서 한국인을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오늘 연방준비제도 정례회의에서 최근 22년 사이 최고치 기준금리가 동결될 전망인 가운데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11월 전월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자사 차량의 자율주행 보조 장치인 오토파일럿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차량 200만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된 거의 모든 차량입니다. 뉴욕 시내 브롱스의 6층 대형 아파트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2명이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 다행히 사망이나 중상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UN 등 국제사회 휴전 압박이 커진 가운데 제이크 셜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군사작전 조율을 위해 이번 주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미국의 지원이 시급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연방의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분위기가 냉랭했고 공화당은 국경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마르크 리터 총리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양국 간의 반도체 동맹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결국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의 몫이라면서 당원으로서 총선 승리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뛰는 이정우 선수가 6년 총액 1억 1,130만 달러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계약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세크라멘토 킹스를 119대 99로 꺾고 5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순위도 서부조 7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연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뉴욕 증시는 현재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9.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라디오 설모닝 뉴스 2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렌트비를 받지 못한 건물주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어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기 시작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비자 및 비즈니스 보호국은 어제 오전 9시부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세입자 렌트비 체납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LA 카운티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마감일은 딱 한 달, 내년 1월 12일까지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온라인 포털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건물주들은 체납 렌트비에 대해서 유닛당 최대 3만 달러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소비자 비즈니스 보호국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금은 LA시를 제외한 LA 카운티 내 위치한 건물에서 지난 2022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1개 이상 유닛으로부터 받지 못한 렌트비가 있는 건물주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유닛에 렌트비를 체납한 세입자는 여전히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건물주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 대상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소유한 건물이 렌트 유닛 4개 이하인 경우, 해당 체납 세입자나 건물주의 가구 소득이 LA 카운티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LA 시의회가 퇴거 방지 프로그램 확장 권고안을 승인했습니다. 시의회는 자격을 갖춘 세입자들에게 상담할 권리를 제공하고 또 시 전역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추가 인력 투입 등을 내용으로 한 권고안을 표결에 붙여서 12대 0으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권고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프로그램 첫 해에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 2,500명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 해까지 모두 10,000건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거에 직면한 세입자들에게 법률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이 퇴거 방지 프로그램은 지난 2021년 7월에 출범했고 당시 시의회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일회성 기금으로 6,300만 달러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퇴거 위기에 놓인 주민들을 돕겠다며 정부로부터 무려 1억 4천만 달러의 지원을 받았던 비영리 단체가 실제로는 그 돈을 주민들에게 지원하지 않았거나 늑장 지원해서 일부 주민들이 신청을 해놓고 지원을 못 받아 퇴거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매체 캘메터스는 홈리스 구제단체인 호픽스가 지원을 약속한 306명에게 렌트비 보조를 지급하지 않아 퇴거 조치를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픽스는 LA시와 카운티에 주정부와 연방정부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무려 1억 4천만 달러를 받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제때 지원하지 못해 홈리스를 양산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체 측은 지원 액수와 대상 규모가 커지면서 실제 거주인을 확인하는 작업을 중간 브로커들에게 맡겼고 이 과정에서 일이 늦게 추진되고 건물주에게 렌트비 전달이 늦게 이뤄진 게 화근이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 출신인 케이티 힐 호픽스 부사무국장은 팬데믹으로 큰 액수 지원금이 갑자기 제공됐고 이를 시기적절하게 사용하고 배치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하지만 조직은 발전하고 있고 여전히 배우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팬데믹 이후 정부 지원금을 이용해 홈리스 구제에 나선 여러 비영리 단체들이 기금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또 다른 세금 낭비다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념 연설을 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캐런 베스 LA 시장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올 한 해 2만 1천여 명의 노숙자들이 쉘터 공간으로 이동했다며 노숙자들의 안전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Which is why in our first year we have brought inside more than 21,000 people who were suffering and dying on the street. 앞으로도 LA시의 노숙자들을 위한 실내 쉘터 제공은 물론 대규모 투자를 통해 노숙자 구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시의 치안 강화를 위한 해결책 마련도 제시했습니다. 신입 경관들에게 기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올 한 해 경찰 지원자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경찰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정부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약속했습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몰 비즈니스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특히 컨트랙트 파이낸싱 프로그램에 관해 설명하며 LA 시내 스몰 비즈니스들이 시정부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o we created a first of its kind contract financing program so local small businesses can better compete for city contracts. 베스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민들의 니즈를 채우는 데 집중하겠다며 LA시 주민들을 위한 시정 운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발표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어제 둔화세를 보였다라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미국의 11월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6월 3%로 저점을 찍었다 9월까지 다시 높아지더니 이후 다시 안정되는 흐름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건 휘발유 값이 전달보다 6% 떨어지는 등 에너지 가격이 내렸고 추수감사절 할인 행사로 의류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큽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키울 수 있는 지표입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빼고 계산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좀 다릅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1년 전보다 4% 오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전달 대비로도 0.3% 상승해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연방준비제도가 물가의 흐름을 읽는 데 주요하게 보는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물가가 생각만큼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수 있고 그만큼 고금리 상황이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내년 3월에서 5월 이후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The biggest challenge right now for investors is the difference between market expectations for interest rates in 2024 and the Federal Reserve's expectations for interest rates. 올해 9월 긴축 시기가 끝난 것 아니냐는 시장의 기대에 연준이 고금리를 더 높게 더 오래 가져가겠다고 답하면서 금융시장이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소비자 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11월 들어서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노동부에 따르면 11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PPI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전월 대비 0.1% 상승을 예상했던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미치지 않는 결과입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0.1%가 올라서 역시 전문가 전망치 0.2%에 못 미쳤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1.2% 하락한 것은 이 11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 둔화에 기여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달걀과 과일,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 등이 오른 것이 에너지 가격 하락을 상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생산자 물가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렌트비 상승이 소비자 물가를 빠르게 내리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인플레이션 둔화가 생각보다 더디게 나타나면서 내년에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하할 것이란 기대도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가 상승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비자 물가가 가솔린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 임대료, 렌트비가 오르는 바람에 예상치 않게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솔린 가격은 전월에 대비해 5% 하락한 데 이어서 11월에도 6%가 떨어졌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나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올랐습니다.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가 올랐습니다.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5.2%나 상승했습니다. 주거비가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이나 됩니다. 경제학자들은 주거비 상승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물가를 연준의 목표치까지 낮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임차할 때 지불하거나 혹은 임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한 간주 임대료 역시 10월에 0.4% 상승한 데 이어 11월에도 0.5%가 상승했습니다. 산탄테르 US 캐피털 마켓 경제학자는 1년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이 수치가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추세라면 아직 2%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금이 연준의 양적 완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낙관론은 시기상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현재 경기 침체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절반 이상 미국인은 경기 침체에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정보업체인 뱅크레이트가 최근에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 성인 59%는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일반 국민들을 확신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일반적으로 2개 분기 연속 국내 총생산 GDP가 역성장할 경우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각 가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거의 같은 정도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먼저 연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인 최저소득 가구 응답자 60%는 경제가 불황에 빠진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고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가구 중에서도 61%가 동의했습니다. 43세에서 58세인 X세대는 응답자 65%가 미국이 경기 침체에 있다고 답해서 연령대별 분류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인 27세에서 42세까지는 60%, 베이비붐 세대 59세에서 77세는 58%로 그 뒤를 이었고 G세대인 18세에서 26세는 55%를 기록했습니다. 또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경기가 침체에 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66%로 가장 높았고 18세 이상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의 63%, 또 자녀가 없는 성인의 54%도 각각 이 말에 동의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자사 차량의 자율주행 보조장치 오토파일럿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차량 200만 대를 리콜합니다. 이번 리콜은 2012년 10월 5일부터 올해 12월 7일 사이 생산된 차량을 포함해 미국에서 판매된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이 대상입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 오토파일럿의 오용 가능성을 막을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오토파일럿 기능이 작동한 테슬라 차량이 응급 차량과 충돌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2021년 본격 조사에 착수해 운전자 부주의에 대해 제대로 경고했는지 등의 결함 여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도로교통국 측은 운전자들을 주의시키는 장치가 불충분해 오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자율주행 기술은 책임있게 작동될 때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된 테슬라의 리콜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지난 2월 운전자 보조 기능 완전 자율주행 결함으로 36만 대가 넘는 전기차가 리콜한 바 있고 이번에는 미국에서 판매된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 200만 대가 대상입니다. Oh, the weather outside is frightful, but the fire is so delightful. And 12월 13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70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은 낮 기온이 3, 4도가량 높아지고 금요일에도 3도가량 더 높아지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 일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3일간은 겨울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점차 구름 낀 흐린 하늘 시작되겠고 일요일부터는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0도, 4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2도, 45도, 해안 지역은 64도, 48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2도, 낮 최고 기온은 48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2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타운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 605번과 만나는 지점 두 번째 레인에 사다리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60번 웨스트 방향 세븐스 에비뉴로 내리는 지점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LA를 비롯해 전국에서 셰리프 사칭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개인정보를 입수해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 셰리프국에 따르면 사기범 조직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셰리프국 대리인 또는 형사다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거짓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사기범 일당은 배심원 요청에 응하지 않았거나 미납된 벌금이 있어 영장이 발부됐다고 속이는 등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조성한 뒤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한 사람은 사기범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셰리프국으로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자 사기범들이 실제 셰리프국의 주소를 알려주고는 통화를 끊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와 8시간 이상 통화를 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LA 셰리프국은 정보기관에서는 절대 전화나 이메일로 금전 요구를 하지 않고 특히 기프트카드나 비트코인 등과 같은 전통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지불 요청을 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칭 전화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주민은 즉각 셰리프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LA 셰리프국, LA 경찰국, 정부기관에서는 절대로 전화를 해서 돈을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전화를 통해서 벌금을 내라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제품을 위한 전문가들의 절도단도 등장했습니다. LA에 거주하는 3명의 남성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있는 특별수사팀에 의해 체포된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절도단은 로즈, 홈디포 같은 이 주택 매장에서 주택 관련 용품만을 전문적으로 훔쳤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달간에 걸친 수사 끝에 수색영장을 지난 11일에 발부받아서 이들의 거점을 압수수색한 결과 이들의 창고에서 철물을 비롯한 배관 작업에 필요한 장비 약 50만 달러치를 발견했고 총기 5정과 현금 3만 달러도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3월에 치러지는 연방 상원 예비선거 후보 등록 마감이 오늘입니다. 당초 지난주 금요일이 후보 등록 마감일이었지만 현역 의원이 출마하지 않음에 따라 등록 마감일이 오늘 오후 5시까지로 연기됐습니다. 주총무처는 오는 28일 연방 상원 선거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아담 쉬프와 케이티 포터, 바바라 리 등 연방 하원 의원 3명과 공화당의 스티브 가비 등입니다. 연방 상원 예비선거는 내년 3월 5일에 치러지며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2명의 후보가 11월 선거에서 상원의원 자리를 놓고 맞붙게 됩니다. LA 시의회의 의석수 확대와 관련해서 시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15개인 시의회 의석수를 21개 내지 25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부작용을 우려한 반대와 또 연기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지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시의회 의석수가 늘어나서 각 선거구가 현재보다 작아지게 되면 지역단체들이 더 많은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시의원 수가 크게 늘어나면 노숙자와 주거 같은 중요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시의원 숫자가 너무 많이 늘게 되면 시장의 힘이 상대적으로 커져서 힘의 균형이 달라질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의석수 확대가 LA 시정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 없이는 이것을 섣불리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연방의회에서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공화당 의원들의 반응이 시큰둥하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 국경이 더 큰 문제야. 지금 남부 국경지대에 중남미 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현재 통제 불가능 상태라고 합니다. KBS입니다. 텍사스주 국경지대 델 리오에 중남미 이민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최근에 국경을 건너는 이민자들이 급증해 이 지역에서는 하루에 2,500명 이상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많지만 국경 보안 요원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부 보안 요원들은 리오그란데강 주변에도 배치되어 있는데요. 강을 건너오면서 익사 직전인 이민자들을 구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역 병원에는 최근 익사 직전에 실려온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구조하지 못한 어린이들도 많습니다. It's horrible. We shouldn't be burying our children. 국경지대 보안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으로 와서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I don't have the manpower and I don't have the equipment. We need somebody from DC to come over here and see this problem. 미국 국경 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12월 5일에는
미국 남부 국경을 통과한 이민자들이 10,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렌초 쿠카몬가에서 라스베가스까지 모두 218마일을 잇는 고속철이 오늘 2028년도 LA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맞춰서 개통될 예정입니다. 연방교통부가 캘리포니아주의 고속철 건설 프로젝트에 총 61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가 활기를 띨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바다주 연방상원의원 사무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철 건설 프로젝트를 맡은 민간기업 브라이트라인은 최근 연방정부로부터 인프라 패키지 자금으로 30억 달러를 승인받았고 또 이와는 별도로 캘리포니아주도 게빈 뉴섬 주지사가 연방정부에 31억 달러를 별도로 받아서 총 61억 달러의 연방기금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총 120억 달러에 달하는 이 프로젝트는 민간 자본과 채권을 통해서 나머지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브라이트라인은 이미 프리웨이 15번 근처에 철도 공사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했으며 노동협약 등 건설에 필요한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라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시속 200마일로 달려서 2시간 만에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이 고속철은 헤스페리아 또는 애플밸리에 정차할 예정입니다. 한인 청소년들이 2023 영웅과 전설 11명을 선정해 책으로 제작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영웅과 전설은 LA 카운티 미술관에 수많은 그림을 기증한 체스터 장 박사, 정소영 작가, 테디 최 박사, UDLA 창업자 루벤 허난데스, CJ E&M 아메리카 엔젤라 킬로엔 CEO, 선교사 글로리아 킴, 해파데이 창립자 티아 레고스키, 전 LA 소방국 부국장 에밀 맥, 그리고 삼가 초등학교 교장 수지오 박사, 한국어지능재단 이사장인 모니카 류, 그리고 원로 아나운서 위징록 씨 등입니다. 한인 2세들이 참여하고 있는 영웅과 전설은 올해 두 번째로 지난 1년간 청소년들이 매주 모여 토론하고 직접 히어로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각자 맡은 히어로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프로젝트를 총괄한 크리스토퍼 리 감독은 미주 한인 이민 역사 120년이 넘고 200만 명이 넘는 한인들이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 한인 사회를 대표하고 문화를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정체성을 길러주는 문화 공간은 물론 관심도 잃은 지 오래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인 2세들과 뿌리 교육 그리고 현장 교육을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책은 개인 소장은 물론 각 주요 대학교와 도서관에 보낼 예정입니다. 또 내년 1월 20일 영웅 선정자들을 초청해 북사인회 및 리셉션을 열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청이 모국과 각국 입양동포 간 유대감 형성과 또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한 2023 세계 한인 입양동포대회가 연결, 새로운 도약이라는 슬로건으로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1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대회는 미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까지 모두 14개국에서 입양 동포와 또 가족 동반자 같은 모두 112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 일부는 인종 때문에 공항에서 추가 검문 검색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다수는 이러한 인종차별 경험을 가족들과 거의 공유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닐 루이즈 수석연구원은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리더들이 알아야 할 현 추세들이란 주제로 이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한인 응답자 16%는 인종 때문에 공항에서 추가 검문이나 2차 검색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아시아계 전체로는 20%입니다. 그러나 한인 60%는 성장 과정에서 겪은 인종차별 경험에 대해 가족들과 거의 또는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루이즈 연구원은 애틀란타 스파 총격 사건을 예로 들며 애틀란타에서 한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 미 전체 아시안들이 자기 일처럼 슬퍼한 것도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인 응답자 26%는 응답자 26%는 한국으로 역이주를 고려하고 있다고도 답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대학의 학점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무료 한국어 수업이 개설됐습니다. LA 시티 칼리지 LACC는 어제 내년 1월부터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무료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강생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온라인에 접속해서 한국어 녹화 수업, 관련 자료들을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LACC 온라인 한국어 수업은 1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되고 수업은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을 위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가르치게 됩니다. 또한 한국 문화도 수업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3학점은 칼스테이트 대학, UC 계열 등에서도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세상에서 어떤 이슈, 어떤 영상 누리꾼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제 연말이 되면서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겠죠. 구글이 발표한 2023 올해의 검색어 순위 한번 알아볼까요? KBS입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서비스 기업 구글이 2023년 올해의 검색어 순위를 부문별로 발표했습니다. 올해의 검색어는 전 세계 구글 사용자들이 입력한 수십억 건의 검색어 가운데 전년 대비 올해 검색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검색어를 소개하는 통계 자료인데요. 이번 발표에선 우리나라와 관련된 검색어들도 부문별 상위 10위권에 올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요리 레시피 부문에선 비빔밥이 글로벌 1위를 차지하며 한식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음악 부문에서는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가 5위, 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솔로곡 세븐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TV쇼 부문에서는 한국 드라마 킹더랜드와 더 글로리가 각각 6위와 7위에 올라서 꾸준한 K 콘텐츠의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서 성탄절 테러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자생적 테러리스트, 이른바 외로운 늑대에 의한 테러 가능성 높은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지난 10월 미국 일리노이에 살던 6살 팔레스타인 소년이 흉기에 수십 차례 찔려 숨졌습니다. 범인은 71살의 집주인이었습니다. Said that he knocked on the door and that he attempted to choke her and said, "You Muslims must die." 지난 7일에는 뉴욕에 있는 이스라엘 사원을 향해 20대 남성이 엽총을 발사했습니다. We were told by responding officers that he made a comment, "Free Palestine." 이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서로에 대한 혐오가 깊어지면서 테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는 겨울 동안 군중을 겨냥해 단독으로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테러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단독 테러범은 인터넷 허상 속에서 극단주의에 빠지는데 사전 적발도 어려운 데다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유럽 국가들도 외로운 늑대 경계령을 발령했습니다. With the war between Israel and Hamas, with the upcoming holiday season, there is a huge risk of terrorist attacks. 실제로 지난 2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테러 조직 IS를 추종하는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독일 관광객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구입니다. 반유대주의 논란으로 총장이 사퇴한 미국의 명문인 펜실베니아대 유펜이 후임 총장을 임명할 때까지 임시총장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유펜 이사회 임시의장은 학내 공지문을 통해서 레리 제임슨 의대학장을 임시총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엘리자베스 맥일 전 유펜 총장은 반유대주의에 모호한 태도를 보인 일로 논란이 커지면서 스캇 보크 이사회 의장과 함께 잦은 사의를 표한 바 있습니다. 또 맥일 전 총장과 함께 청문회에 참석한 뒤 사임을 압박을 받았던 클로딘 하버드대 총장은 어제 이사회 결정으로 유임됐습니다.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 등 첨단 기술에 있어 수출 장벽을 높이고 있는 미국이 한국 등 동맹과 새로운 수출 통제 체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간의 반도체 등 기술 분야 협력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축으로 발전했다는 평가입니다. KBS입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를 총괄하는 미 상무부 차관이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 등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수출 통제 체제를 동맹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alk about how do we develop a regime that can act at that speed to protect ourselves.
and to manage the technology so that we protect ourselves from our adversaries. 현재 군사용 물품과 재래식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42개국이 합의제로 운영하는 수출 통제 협정 바세나르 체제 하에선 대러시아의 수출 통제가 어려운 만큼 이를 대체할 새로운 기구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에스테베스 산업차관에 이어 새 수출 통제 체제에는 반도체 칩과 양자 컴퓨팅 등 관련 장비를 실제로 만드는 국가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fortunate that we have friends and allies. And our friends and allies who understand and share those same threats are willing to work with us on doing things that need to be done to protect ourselves collectively. 에스테베스 차관은 다만 새 체제에서 중국을 배제할지 묻는 질문엔 싸움을 시작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한미 간 공고한 협력이 동맹의 새로운 축이 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경제 안보, 또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공고히 다져왔으며 이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축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미국은 경제 안보를 강조하며 새로운 수출 통제 체제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특히 중국과 첨단 기술 경쟁이 심화되며 한국의 공조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아마존이 $20 미만 저가 의류의 판매 수수료를 인하합니다. $7 후드티, $8 원피스, $20 코트 등을 팔고 있는 중국의 초저가 의류 쇼핑몰인 쉬인이 미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아마존이 판매 수수료를 내리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저가를 넘어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 쇼핑 플랫폼들이 미국 시장에서 저가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따르면 다음 달 1월 1일부터 $15 미만 의류에 대한 판매 수수료는 기존 17%에서 12%로 5%포인트 인하됩니다. $15에서 $20 의류에는 7%포인트가 낮아진 10%가 부과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제품을 그만큼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존이 이처럼 저가 의류만을 콕 집어 수수료를 낮춘 데 대해서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쉬인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라고 풀이했습니다. 쉬인은 지난해 중국 난징에서 싱가포르로 회사 소재지를 옮긴 온라인 의류 쇼핑몰입니다. 지갑이 가벼운 G세대를 겨냥하는 초저가 의류 상품을 주로 다루고 있는 쇼핑몰입니다. 2017년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조금씩 존재감을 키워갔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급성장했습니다. 쉬인의 미국 시장 성공기는 다른 중국 기업으로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처럼 거의 모든 제품을 판매하는 중국의 쇼핑몰 티무도 미국에 진출해서 최근에는 이 플랫폼 틱톡까지 미국에서 쇼핑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계약이 조금 빨리빨리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앞차가 지나가니까 이제 뒷차들이 쭉쭉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를 거란 예상 못했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6년 1억 1,130만 달러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계약했습니다. 다저스 라이벌 팀이라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또 다저스 라이벌이라 자주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와이텐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문을 두드린 이정우가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최종 행선지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 계약 기간은 6년, 총액 1억 1,1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60억 원이 넘습니다. 4년이 지나면 FA를 선언할 수 있는 옵트아웃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우나 샌프란시스코 구단이 아직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공개한 것은 아니지만 1억 달러 이상 규모는 현지 전문가들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2012년 류현진과 2021년 김하성을 가볍게 뛰어넘는 KBO 리그 출신 메이저리그 신인 계약 중 가장 큰 규모로 한국인 메이저리거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2014년 추신수가 텍사스와 맺은 7년 1억 3천만 달러에 이은 두 번째 대형 계약입니다. 또 연평균 금액으로 따지면 1,800만 달러 수준으로 류현진이 토론토에서 받은 연봉 2천만 달러에 이은 2위입니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 속한 샌프란시스코는 푸틸라 단장이 직접 고척 스카이돔에서
이정우의 최종 경기를 관람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포스팅 시스템 규정에 따라 협상 시한은 내년 1월 4일까지지만 그동안의 영입 의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우는 7시즌 동안 KBO에서 뛰면서 타율 3할 4푼을 기록해 역대 타율 1위에 올라있고 65개의 홈런과 515타점, 도루 69개를 기록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이렇게 이정우 선수가 샌프란시스코와 계약을 하면서 김하성, 오타니, 다루비슈까지 리그 지구 우승을 놓고 벌이는 한일 빅리거들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KBS입니다. 이정우는 올해 초 WBC에서 메이저리거 다루비슈를 상대로 안타를 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Just this beautiful, fluid, smooth swing. 대회가 끝난 후 다루비슈는 이정우를 향해 메이저리그에서 함께 뛸 날을 고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1선발을 하고 있는 투수인데 갑자기 댓글을 달아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좀 저한테도 뭔가 동기부여도 되고 또 자신감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정우의 행선지가 샌프란시스코로 정해지면서 자신을 응원한 다루비슈와 다시 대결하게 됐습니다. 이정우는 김하성과 다루비슈가 투타 핵심인 샌디에고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다툽니다. 워낙 좀 완성형에 가까운 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프링 캠프 때부터 좀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공을 좀 많이 보고 적응한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샌디에고와 함께 오타니의 소속팀 LA 다저스는 샌프란시스코의 최대 라이벌입니다. 이정우는 내년에 타자로만 뛰는 오타니와 한일 야구의 자존심을 걸고 맞붙습니다. 한일 빅리거 1세대인 노모와 박찬호가 아시아 최다승을 놓고 펼친 선의의 경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정우는 우상인 이치로의 등번호 51번을 달고 키움에서 활약했는데 빅리그에서도 51번을 달고 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언론 역시 한국의 이치로로 불리는 이정우의 빅리그 진출을 보도하면서 한일 빅리거들의 맞대결이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사무림입니다. 어제 LA 레이커스가 댈러스 매버릭스에게 125대 127로 패했습니다. 그런 반면 LA 클리퍼스는 세크라멘토 킹스를 어제 119대 99로 승리를 거두고 지금 5연승 행진을 거두고 있습니다. 리그 8위까지 7위까지 치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좀 아쉬운 장면이 있었죠. 폴 조지 선수, LA 클리퍼스의 폴 조지 선수가 어제 부상을 당했어요. 부상을 당해서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는 정확히 발표되지 않았지만 또 부상의 발목을 잡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LA 클리퍼스 어저께 승리를 거두면서 5연승 행진을 가고 있고 이 3인방 잘 이제 적응해가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선수의 철벽 수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을 흔들림 없이 막아내면서 조 1위 16강행을 이끈 것입니다. KBS입니다. 16강 탈락의 위기에 몰린 맨유 홈팬들의 열정적인 응원 속에 김민재는 선발 출전했습니다. 5골을 내준 주말 리그 경기 때와 달리 김민재의 수비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특히 맨유 헤이룬이 측면 침투를 할 때마다 몸을 던졌습니다. 전반 막판 이 장면이 돋보였습니다. 하프라인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와 헤이룬의 돌파를 막아내고 공격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상대 패스를 한 박자 빠르게 끊어내는 영리한 플레이로 후방을 든든히 지켰습니다.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뮌헨은 후반 25분 쿠망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경기 내내 팀의 무실점 승리에 힘을 보탠 김민재의 활약에 BBC 스포츠는 골을 터뜨린 코망보다 높은 평점을 매겼습니다. 맨유는 홈팬들 앞에서 조 최하위로 탈락했습니다. 전반 16분 레알 마드리드 호셀루이 헤더가 크로스바를 맞추고 전반 막판엔 모드리치가 페널티킥을 놓칩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다 놓친 레알 마드리드는 곧바로 선제골까지 내줘 불안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강팀이었습니다. 후반 반격에 성공한 레알 마드리드는 3대2 승리를 거둬 6전 전승으로 조별리그를 화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EV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